안녕하세요. 예, 지금 태풍으로 첫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다시 원격 수업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EBS 강의를 그냥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그냥 요 단원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한번 수업 전에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EBS 강의를 올려놓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5단원의 지구와 생명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랬노? 학습 목표입니다. 지구와 생명의 큰 변화를 가져온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반응에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랍니다. 첫 번째, 오늘 할 거는 요 세 가지예요. 광합성, 그리고 화석 연료의 연소, 그리고 철의 재련. 요 세 가지 반응을 비교해보고, 이 반응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이제 나왔던 그 인터넷 강의에서 나왔던 개념인 반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합성부터 설명할게요. 이게 엉망이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이걸 지울게요.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익숙치 않네요. 똑같습니다. 자, 화학 파트다 보니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적어야 되거든요. 화학 반응식을 적으려면은 이제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시작하면 배울 화학 1에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거를 좀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거 요 3단계까지인데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는 반응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반응하기 전의 상태와 반응하기 후의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응을 할 때 물질들이 있겠죠. 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반응물이라고 부른다. 반응물이라 부르고요. 자, 그럼 반응물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면 생성물로 되겠죠. 이제 생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생물이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노트 상당히 귀찮네요. 자, 그러면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을 나타내는 게 바로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럼 규약상 반응물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쓰고 생성물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쓰고요. 요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리고 반응의 진행 정도는요, 무조건 화살표로 나타내야 됩니다. 가끔씩 수행평가 채점하다 보면은 화살표를 뭐 이래 나타내거나 뭐 이래 되거나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화살표로 나타낸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반응을 한번 해볼게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생성된다. 그럼 수소는 화학적으로 어떻게 적어요? 네, H2죠. H2. 그 다음에 산소는 O2죠. 맞죠? 만나서 뭐가 생성된다? H2O가 생성이 된다. 자,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 이 입자의 개수비를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수비라고 얘기해요. 개수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큰 거를 기준을 잡아요. 보통 H2O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 볼게요. 그럼 이 녀석을 내가 뭐 2라고 해보겠습니다. 답이 2니까 우선 2로 해보고, 자, 그럼 여기에 자, 우리가 원자론에 의하면은 반응에서 물질은 새롭게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원자, 수소 원자가 지금 2개 존재하고 이 곱하기 2 하니까 수소 원자는 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수소도 수소 원자가 4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앞에 몇을 곱해주면 되느냐? 2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예요? 2개죠? 2개니까 여기도 2개. 그럼 여기 뭐 해주면 돼요? 1만 해주면 돼요. 근데 보통 1은 생략합니다. 생략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송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없어진 상태로 요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 네 번째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요거는 통합과학 수준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요 밑에 아래 첨자로
요 각각의 물질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래서 고체는 솔리드의 약자 S, 액체는 리퀴드의 약자 L, 그 다음에 기체는 가스의 약자 G, 그 다음에 수용액은 aqueous의 약자 AQ로 이렇게 상태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얘기는 됐고요. 이 화학 반응식으로 앞에 나왔던 세 가지 반응에 대해 반응을 이제 적어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거죠. 빛을 받아서, 이 빛이죠. 자, 식물에 빛을 받아서, 그리고 물을 흡수해서, 그 다음에 잎에 있는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CO2를 의미합니다. CO2를 의미하고, 그럼 뭐가 생성이 되느냐? 여기 산소, 옥시겐은 O2입니다. 산소,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요거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면은 빛과 CO2와 물을 이용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뭘 만든다? 아까 봤던 탄수화물 중에 한 개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 이걸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합성은 주기의 진화 단계에서 봤을 때 이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이 생겨나면서부터 지 표면에 이제 산소가 생겨난다는 거죠. O2가. 이 O2가 생성되면서 이제 지상 식물이 지상 생태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 1차 생산자들이 만드는 에너지원이죠. 맞죠? 그러면은 초식동물이 이걸 먹고 다시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 먹으면서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광합성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인데요. 이거 1960년대인가 실험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실험을 해봅니다. 자, 어린 버드나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건조한 흙의 질량을 재봅니다. 그리고 이걸 5년 동안 물만 주어서 키운대요. 키웠더만, 자, 여기 보면은, 버드나무는 2.75kg에서 76.74kg로 성장한 반면에, 흙은요, 거의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자, 흙에서 만약에 영양 성분이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주 성분이 같다면은 흙의 질량도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흙의 질량이 그대로라는 거는 흙이 아닌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 나무가 성장했다는 걸 발견해낸 첫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요. 오늘 귀여운 찍찍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양초를 태웠는데, 뚜껑을 씌워 놓으면은 불이 꺼지죠. 왜냐면 산소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동물들이 하는 호흡의 과정이 이 양초를 태우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쥐를 가둬놓고 며칠을 지나니까 쥐는 호흡 곤란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식물이 이렇게 나는데요. 그럼 식물을 이렇게 놔두고 딱 방치를 하니까 식물도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놔두면은 요 두 군데에서 모두 요 식물의 생장과 동물의 생장에 필요한 어떤 물질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물질이 같은지 다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자, 식물이랑 동물이랑 같이 놔두니까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물이 내놓는 어떤 물질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동물이 내놓는 어떤 물질 B가 서로의 생장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답을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식물이 내는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를 내고, 자, 다시 뭐예요? 동물들은 호흡을 하면서 CO2를 내뱉게 되죠. 그 CO2는 다시 식물로 들어가고, O2는 다시 동물로 들어가면서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실험이었고요. 자, 세 번째 실험입니다. 아까 봤던 식물과 동물을 같은 공간에 놔두면 이렇게 같이 살아간다 했는데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나타난다는 거죠. 자, 한 개의 실험구는 빛이 있는 곳에 두었고 한 개의 실험구는 빛이 없는 곳에 두었어요. 그랬더만 빛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생지가 죽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요 식물이 어떤 물질,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쥐가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실험. 자,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과학자 이름을 얘기해봤자 모를 거니까 과학자 이름을 생략할게요. 자, 여기 물에는 자, CO2가 없는 물질, 없는 물이에요. 여기는 자, CO2가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CO2가 없는 쪽에서 이렇게 그 식물을 가지고 수경 재배를 해보니까 한쪽에는 CO2가 없는 쪽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CO2가 있는 쪽에서는 이 기포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살입니다. 이게 CO2 이산화탄소가 이 식물의 광합성에 사용이 된다는 걸 밝혀낸 첫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밝혀낸 반응, 그게 바로 광합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광합성은 어떤 반응식으로 일어나느냐? 자, 식물의 잎에서 그리고 요 식물의 뿌리에서요. 뿌리에서는 물을 흡수하고 잎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외부에서 오는 빛을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이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고 추가로 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미안해요. 저희 딸이 들어와가지고. 아빠 수업한다. 그래. 그래서 이 반응식을 또 다르게 적어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물이 같죠? 같으면 여기 있는 걸 좀 날려요. 이렇게 날려요. 그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6CO2가 6H2O를 만나서 C6H12O6의 6개의 산소가 생성된다는 거죠. 여기에 사용되는 게 빛 에너지다. 빛 에너지다. 이게 바로 광합성 반응식이 됩니다. 이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산소 그리고 죄송해요. 요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포도당이죠. 포도당. 이 포도당이 생성되면서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반응, 광합성 반응식. 이제는 제가 요 반응을 쓰진 않고요. 요 반응을 쓰겠습니다. 밑에. 왜냐면 또 오른쪽에 물 적어주기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추웠죠. 제가 콧물을 계속 흘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반응. 자,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의 연소.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이 화석연료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기관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열기관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열기관은 화석연료를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CO2와 물을 내뿜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열 에너지를 뭘로 사용하냐면은 기계에 넣어서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열기관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화석연료죠. 화석연료에서 첫 번째 사용이 됐던 게 우선 석탄이죠. 석탄은 그냥 뭐 딴 거 없고 요 녀석은 식물이 살아서 이렇게 퇴적된 게 압력과 온도, 고온에 의해서 변형된 게 바로 석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석유를 많이 쓰죠. 석유를 많이 쓰는데 이 석유는 동식물들이 이제 지각에 갇혀서 이렇게 생성된 걸 우선 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식물은 석탄, 동물은 석유. 요즘에 이렇게 그리고 석유가 발생되는 곳에는 그게 이 부패를 해놓으니까 이 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가스를 천연가스, LNG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가. 천연가스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셰일가스는 미국에서 주로 생성이 되는 건데 미국의 퇴적암 중에 셀층이라는 사이에 이제 발견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셀가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화석 연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용되어 있는 게 원유죠. 이 녀석은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이에요. 그럼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증류 장치를 해가지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끓입니다. 끓여서 식혀요. 식히는데 끓이면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녀석부터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LPG, 액화석유가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휘발유, 그리고 나프타. 이 녀석은 나프타 녀석은 자 석유 제품의 원료가 되는 녀석입니다. 이 나프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등유, 경유, 그 다음에 중류순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물인 원유를 분리하는 거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료는 주 성분이 뭐냐면은 자 이거만 보면 돼요. 자 탄소와 수소입니다. 탄소와 수소. 이거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죠. 1학기 때 이거를 탄화수소라고 부릅니다. 탄화수소. 그리고 추가로 이거를 탄소화합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CH 여기 CH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CH로 된 녀석을 이렇게 태우면 반드시 뭐가 발생하냐면은 CO2와 H2O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가 발생하냐? 열이 발생한다. 이 열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연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만 볼게요. 메테인. 요즘 메탄이라 안 부르고 메테인이라 부르는데 이 메테인이 연소될 때 어떤 반응식이 나타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테인 이렇게 식을 해놨는데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그냥 CH4가 자 산소를 만나서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산소 만나면 무조건 CO2와 H2O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어떻게 맞추느냐? C 앞에 숫자를 1이라고 하면은 여기 N으로 됐네. 1이라고 하면은 여기 CO2도 몇 개 돼요? 탄소 한 개니까 1이야 되죠. 그리고 여긴 수소 몇 개예요? 4개죠. 수소가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앞에 뭐 해주면 되나? 2 해주면 되죠. 자, 산소는 어떻게 맞추느냐? 여기 산소 2개, 여기 산소 2개죠. 여기 있는 산소가 4개가 돼야 되니까 이 앞에 2를 붙여주면은 요 위에 봤던 식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건 화학 반응식만 나타낸 거고 여기에 추가로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 이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요 화석 연료를 연소한 다음부터 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확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재료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지금 현대 사회에 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화석 연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죠. 여기 화석 연료에서 CO2가 발생되면서 이 녀석이 온실가스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이 녀석들이 대기 오염을 일으킨다. 이런 문제점도 동시에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재생에너지라 부릅니다. 글자 이상하죠? 재생에너지. 이거를 사용하려고 이제 노력한다는 거죠. 자, 화석 연료는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철의 재련입니다. 그러면 철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라는 동영상이 있네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유용한 도구로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 후기로 알려진 기원전 1500년경 히타이트 왕국으로부터
철의 야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야금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야금은 영어로 메탈러지, 즉 금속을 다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입니다. 야금을 분류하자면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 정련하는 금속 재련, 재련에 의하여 얻어진 금속으로부터 각종 목적에 적합한 성질의 금속과 합금을 만드는 금속 재료, 나아가서는 그 금속을 가공, 성형하는 금속 가공의 세 분야로 크게 나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을 담당하는 분야는 역시 1단계인 재련으로서, 이 재련이 불가능하다면 애초부터 2, 3단계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금속을 추출하는지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얼마만큼 강력한 국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철을 재련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인들은 불에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흙이나 돌을 이용해 만든 연로라고 불리는 커다란 화로를 이용했습니다. 이 안에 철의 원료로 알려진 철광석을 목탄과 함께 넣은 다음 연로를 뜨겁게 달궈 녹아내리는 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에는 표면은 철이지만 안은 공기로 차 있는 스펀지 철, 해면철만 청동과 비슷한 온도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덕에 넣어 빨갛게 달구고 두들기고 다시 빨갛게 달구고 두들기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변으로부터 탄소를 머금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 단단한 강철을 만드는 게 초기 역사 속에서 철을 재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기술은 쉽사리 다른 집단에 이전되지 않았고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장장이는 고대 사회에서 나름의 독점적 지위를 갖는 집단이 되었고, 여러 신화에서도 대장장이 신은 꽤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철이 본격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재련 방식을 얻게 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약 5세기경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로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용광로를 이용해 철을 재련하는 방법으로서, 용광로 아래에서는 공기를 주입하면서 위에서는 철광석과 석회석, 그리고 화로를 달구기 위한 연료를 계속 넣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보통 이때 이용되는 철광석 속에 있는 철은 주로 산소가 3개 또는 4개가 결합하여 있는 철로서, 용광로 내부에서는 바로 이 철에 붙어있는 산소가 지속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용해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 원료입니다. 이런 고로법은 유럽에서는 중세 중반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5세기경 벨기에와 영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료로 목탄을 썼으나 효율도 낮고 무엇보다 목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석탄을 언제부턴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석탄에는 철강의 질을 낮추는 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18세기에는 석탄 대신 코크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또한 산업혁명 속에서 고로법에 사용되는 용광로도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1855년 영국의 기술자인 헨리 베세머에 의해 불순물을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새로운 고로인 베세머 전로가 탄생하게 되면서 인류는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값싸고 질 좋은 형태의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증기기관의 발달과 맞물려 인류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게 되죠. 이처럼 철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잘 봤죠?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철의 재련을 얘기하자면 이 용광로에서 사용되는 반응을 봐야 되는데, 아까 지금 강사분이 설명했다시피 이 철광석이란 거는 철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광석을 캐면 그 철은 순수한 철의 형태가 아닌 이렇게 Fe2O3, Fe3O4, 요걸 적철석이라 부르고, 적철석에는 요게 많고요. 자철석, 자성을 띤 돌이 있어요. 자철석에는 요놈들이 들어가 있다. 주로 우리 설명은 요것만 합니다. 요것만 Fe2O3만 할게요. 그럼 Fe2O3에 내가 원하는 거는 순수한 철이죠. 그럼 순수한 철을 얻으려면 뭘 제거해야 되냐면은 요 산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여기 코쿠스라고 보이죠? 이 코쿠스 그냥 탄소 덩어리입니다. 코쿠스를 넣어줍니다. 코쿠스를 넣어주면은 이 녀석이 용광로 안에서 뭐가 생성되냐면은 일산화 탄소가 생성이 돼요. 자, 이 일산화탄소가 하는 역할은 산소를 뺏어가는 역할이 됩니다. 뺏어가는 역할. 일산화탄소 한 개당 산소 한 개씩을 뺏어요. 여기 Fe2O3에 보면 산소가 몇 개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여기 CO가 붙어요. CO가 붙으면 이 녀석은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 그럼 산소를 제거해서 뭐가 되느냐? CO2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산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뭐만 남게 돼요? 순수한 철만 남게 되죠. 그럼 이 개수를 또 맞춰 볼게요. 이 녀석이 FE가 두 개니까 여기 FE는 몇 개 하면 되겠어요? 두 개 하면 되죠. 자, 여기 있는 C가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인데, 자, 이 탄소, 일산화탄소 한 개당 가져갈 수 있는 산소 개수가 한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산소가 세 개니까 세 개를 떼가야 되는 거죠. 세 개. 여기 탄소가 세 개니까 여기도 3. 요 반응식은 좀 어려워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요 반응식으로 순수한 철이 생성이 된다. 자, 아까 그 강사 부분 말씀해 보면은 불순물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철광석이기 때문에 그 불순물은 주로 이 모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배웠죠? SiO 3연체. 그 SiO 3연체를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은 화학식이 SiO2가 돼요. 그러면 이 SiO2를 뭘로 제거시키냐면은 여기 CaCO3 있죠. 여기 석회석이 됩니다. 석회석이 돼요. 석회석을 넣으면은 이 녀석이 열분해가 되면서 CaO가 나눠지고요. 이 CaO가 SiO2를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슬래그라는 불순물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요거는 밑에 쭉 빠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제거가 됩니다. 우리는 순수한 철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이 꽤 어렵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가면서 해보세요.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과학성, 화석연료, 연소, 철의 재련 반응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산소 생성이 되죠. 산소. 그 다음에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는 여기서 산소가 반응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철의 재련 반응에서도 여기 산소, 그리고 여기 산소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든 반응에 관여된 것들은 우선 산소가 들어오거나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산소가 출입하는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산화 반응은요, 산소를 얻는 반응. 자, 환원 반응은요, 미안합니다, 이거.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산화환원 반응의 세 가지 뭐 있었어요? 광합성, 그리고 화석연료,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요 세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산화환원 반응의 예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태풍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